안녕하세요. 주영남입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가 OT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꼭 가입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 생각이에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청약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 일단 그 청약 통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그 주택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 56조인데 흔히 이제 입주자 저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이란 청약 통장, 즉 공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민영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뭔 말이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국민주택이 뭡니까? 일반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국민이 사는 주택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요거 보니까 요거 민영 보니까 이 국가가 지은 주택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뭐 그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일부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국민주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국민주택이 뭐냐 그랬더니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예컨대 서울도시공사라든가 경기 도시공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지은 주택 중에서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도시적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를 국민주택이라 하는데 우리들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85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는 25.7평이죠. 전용 면적. 다시 말해서 대략 32평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첫 번째 국민주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놀라지 마셔야 될 일인데, 자, 민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민간 건설회사가 지었어요. 민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자금 지원, 옛날에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건데 그런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지은 주택인데 그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이것도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은 아는 거죠. 국가가 지었나 보다, 또는 국가 비슷한 것들이 지었나 보다, 이런 건 아는데 이쪽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민영주택은 뭐냐?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주택이 아닌 걸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실 텐데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거는 아파트 당첨 청약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입주자 저축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주택 종합 저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싹 다 통합한 겁니다. 통합해서 이제는 딱 한 가지만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걸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청약저축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입주자 저축, 청약 저축의 종류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종합이라는 말처럼 이거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청약저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보통은 85제곱미터 이하 공공건설 또는 민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이야기죠. 이런 데 청약할 수 있었고요. 청약 예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영주택이죠. 또는 좀 큰 것들 공공주택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청약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약 부금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청약 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만 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이렇게 상품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요. 많은 일반 서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통합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를 청약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가입한 게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주택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창구 직원들도 잘 모르고 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지금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제 이것들을 싹 다 통합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주택 도시기금의 청약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국민주택기금을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이제 청약 상품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적금 매달 넣는 것, 그다음에 일시예치시 그러면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납부 가능하고요. 이거는 흔히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그래요. 만능통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국민주택뿐만이 아니고 민영주택까지도 싹 다 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어떤 주택이든 싹 다 우리가 청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편리해졌다 그런 이야기고요. 일단 가입 대상은요, 우리 국민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미성년자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미성년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청약저축의 기금들이 나중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영주택 또는 공용주택을 짓는데 자금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은 좀 싸요. 그래서 약정이자는 이제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 적립금액은요,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 일단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매달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일시예치입니다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대 1,500까지만 넣으면 어떤 주택이든 민영주택은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매달 2만 원씩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제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2만 원씩만 넣었죠, 2만 원. 그리고 24회 넣고는 지금 안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미성년은요,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미성년 때 넣는 거는요, 100회를 넣건 뭐 150회를 넣건 간에 24회 딱 2년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년 조금 더 넣고 말았단 말이죠. 뭐 더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일단 계약한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다. 그러니까 당첨될 때까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당첨되면 당해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물론 새로 신규 가입하는 건 전혀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개요죠.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은요. 일단 적금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시 예치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만능통장이기 때문에 이제 흔히 속칭 만능통장인데 국민주택뿐만이 아니고 민영주택까지도 싹 다 청약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저축이다.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요. 주택법에 하위법규가 있어요. 국토부 령인데 국토부 지침이죠, 정확하게. 지침에서 정한 청약 예치금,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연주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치금은 이따 보실 텐데 300에서 최대 1,5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2015년 9월 1일부터는요. 과거의 청약예금, 청약저축 뭐 이런 것들 싹 없어졌어요. 그건 가입 불가. 이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딱 하나로 일원화됐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입하시려면 당연히 주택청약 종합저축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가입 대상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 개인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성년뿐만이 아니고 미성년도 가능하다 그랬고요. 심지어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가능합니다. 왜? 외국인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 이제 9월 1일부터는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신규 가입이 안 돼요. 그죠? 또 가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자, 다음으로 여러분 그 간단하게 가입 서류인데요. 물론 취급은행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김에 자, 필요한 서류들도 좀 보시면 일단 국민인 거주자, 우리 국민들이죠. 그러면 주민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증. 그다음에 재외동포 또는 국내 거소 재외동포는 이제 국내 거소 신고증을 가져가면 되고요. 거소라는 게 내가 거주하는 장소죠.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통장을 개설해 주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아까 당첨될 때까지만 당해 통장은 유효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금자 보호인데 여러분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안타깝게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나중에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죠, 정부. 여러분 정부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일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까 적립금은요. 2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개요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권장하건데 2만 원씩 일단 넣는 걸 권해요. 그럴 때 일단 1순위가 되고 나서 어떤 아파트를 청약할 건지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나머지를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2만 원씩 일단 24회 이상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그러니까 예금 잔액 이야기죠. 청약저축 잔액이 1,500 미만일 때는요. 50을 초과하여 1,500까지는 넣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잔액이 1,500 이상이다. 그럴 때는 1,500 이상이면은 50만 원 이내에서만 50만 원 미만에서만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일단 2만 원씩 쭉 넣다가 청약 당시에 예치금이 좀 모자라다 그러면 한꺼번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매월 일단 2만 원 이상은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가셔서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워낙 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일단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1개월 이내다. 이자 전혀 없고요. 1개월 초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1%예요.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그러면 이제 1.5%이고요.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 1.8%입니다. 그러니까 1%도 이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의 비과세 한도 안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왜 신경 쓸 일이 아니냐 하면은 요게 이제 그 기한이 2019년 말에 일단 2019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19년 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지금 19년 말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명의 변경인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요. 1인 전속이에요.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제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단
예컨대 그 가입자가 사망했어요. 그럴 때는 그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납입했던 납입 횟수가 그대로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것도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그 대상자는 일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공제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 두 번째로 소득공제 조건을 보시면 과세년도 12월 31일까지 은행에다가 이걸 갖다 줘야 돼요.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자, 소득공제 한도는요. 해당 과세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죠. 그러면 이제 240만 원 한도의 40%는 왜 그러냐? 예컨대 우리가 최대 아까 50만 원 넣을 수 있다 그랬고 50을 12달 냈다 그러면은 이게 600이에요, 600. 600의 40%가 얼마냐? 6, 4, 24, 2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최대 금액으로 넣었을 때 요거에 40% 한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소득공제는 96만 원 한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이면은 여러분 그 가족공제 정도 수준 되네요. 우리가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왜 가족 수신고하잖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져다가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유가 없어졌다. 이제 그럴 때는 추징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했다. 물론 이제 해외로 부득이하게 갔다라든지 나는 아파트 당첨이 돼서 해지했다. 뭐 그럴 때는 예외고요. 5년 이내 해지하면은 그동안에 공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됐다. 그러면 돈 많은데 뭐 하려고 공제해 주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결국 추징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추징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 6%를 했는데 이 6%가요.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은 게 6%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근데 그동안에 세액 공제받은 게 250이다. 그럼 250까지만 추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세액 공제를 받았던 거를 도로 토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징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안 냈던 거 내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청약 가능한 전용 면적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2에 보시면요. 예치금이 되냐 예치금.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민영주택에 우리가 청약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최저한도 이상을 예금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지역별로 예치금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보니까 자, 서울 부산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광역시 그 외에 시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럴 때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그러면은 국민주택은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300만 원까지만 예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모든 면적을 할 수 있으려면 얼마면 되느냐? 1,500까지만 예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피가 붙는 아파트에 어디가 됐든 자유롭게 하겠다. 평형이 얼마이건 간에 그렇다면 1,500 불입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국민주택 규모에만 하겠다. 그러면 300 정도만 300만 넘게 예치시켜 놓으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24회 넣었던 돈에다가 나머지를 채워서 300만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기타광역시, 예컨대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광역시다 이렇게 기타광역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0에서 1,000만 원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타 시군구이시다 그러면은 200에서 보시는 것처럼 500 이렇게 한도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예치하시면 어떤 주택이든 일단 청약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 발생 시점인데요. 일단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약 자격에서는 이제 1순위, 뭐 2순위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1순위는요. 일단 가입 기간이 1년이면 돼요, 1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수도권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은 심지어 6개월입니다. 6개월. 뭐 특별히 투기과열 지구이다 또는 조정지역이다 이런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약저축을 가입하고요. 6개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계좌로 납입 금액이 청약 이해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이 1순위다. 그러니까 민영주택 같으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차가 중요해요. 회차. 몇 회를 냈느냐. 그다음에 다시요. 국민주택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1년 12번은 넣어야 되고 예치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 정하는 기간으로 가점제 계산 시 성년의 시도지가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여기 잘려야 되는데 안 잘렸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거는요. 나중에 분양 상담사 과정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점제를 적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지역이라는 데가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죠. 그럴 때는 점수를 매겨요. 85점 만점인데 예컨대 이 사람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냐, 자녀 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죠. 그럴 때 이제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2년만 인정하겠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이 딸아이 같은 경우는 2년 딱 가입하고는 그 다음에는 안 넣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2년 이상을 넣어봐야 일단 미성년 때 가입한 것들은요 2년만 인정을 했죠. 2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넣을 이유는 없다. 통장만 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러면 2년 이후에 계속 넣는 건 어떡하냐. 그거는 예치금으로 봐준다. 예치금. 적립금 누계액 예치금이라고 산정해 준다. 그러니까 더 넣어도 되는데 필요하면 예치금은 청약 직전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죠.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자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한번 보겠어요.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은 굉장히 다른데요. 국민주택은요. 일단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에 한 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의여야 됩니다.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의여야 돼요. 청약자가. 그 다음에 1순위는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어야 돼요. 아까도 아까 민영주택에서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정도면 됩니다. 보통 거의 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시도지가 정하는 기간인데 보통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월 납입금이 10만 원 초과 입금했을 때는 일단 10만 원 한 번 납입한 걸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잠깐 보셨는데 미성년자가 성년 이전에 납입한 거는 일단 24회가 넘는다 하더라도 24회 2년만 인정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발생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1순위가 되려면 일단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면은 1년 즉 12회 이상을 불입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그러면 6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수년의 경쟁이 있을 때 이 경쟁률이 좀 높아지려면요. 일단 3년 이상의 기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다. 굉장히 돈이 좀 없는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으면 돼요. 아까 이쪽
비교적 큰 거는 저축 총액이 많아야 되고 이쪽은 납입 회수가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에서 청약 경쟁이 있을 때는 순위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우리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요. 추첨이라는 거는 무작위로 뽑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다. 그럴 때는 추첨입니다. 그다음에 각 순차 안에서 저축액이 똑같은 사람 또는 납입 횟수가 똑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민주택을 청약할 때 순위 발생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크게 정리해 보면 일단 청약 순위 선정할 때는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 부금으로 납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연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늦게 내면은 연체된 만큼은 순위가 덜 차게 되죠. 그래서 24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월 정해진 날짜 입금하지 않으면 그 지연일수만큼은 순위 발생이 늦어진다 방금 이야기 드렸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다. 그러면 매월 10일 입금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죠. 만약 그러면 내가 10일이 통장 가입일인데 다음 달 것까지를 10일 날 두 번 가입해 버렸다. 예컨대 10만 원 넣고 또 한 번 10만 원 넣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미리 납입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24회까지는 회차를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자가 돼야, 즉 다음 달 10일이 돼야 미리 넣은 것들이 회차로 인정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그 다른 점인데 예전하고 옛날에 청약저축 당시에는요. 일단 시간이 없을 때는요.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예컨대 50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고 10만 원씩 계속 5번 입금해. 그러면 5번이 회차가 인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5번이 회차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약할 때만 그 5번이 회차로 인정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미리 넣었다고 회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그 취급은행이죠. 여러분 뭐 대부분의 은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이제 역시 우리은행이나 KB국민이나요, IBK, NH, 신한, 그다음에 KB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도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 청약통장을 좀 가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만 원씩을 24회 이상 넣어보는 거죠. 보통 12회가 넘어가면 1년이 넘어가면 1순위인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4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4회 정도가 됐다. 그럴 때 내가 피가 많이 붙을 거라 생각되는 아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청약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첨되면 뭐 우리가 상당한 돈이 생기는 거고요. 안 되면 또 다음에 청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잠깐 쉬셨다가요. Q&A를 한번 볼게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지리외신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